자, 요번에 이제 살펴볼 곳은 이제 전시가 체제하기 전에 과거제도 관련된 감독 부분이에요. 예, 요거 관련된 내용을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80페이지요. 자, 과거제도가 이제 고려에 처음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강종 9년 때인데 호주 출신이었던 쌍계 권인에 따라서 실시되었는데 이는 당시 혼족 세력들의 억제하고 신진 세력들을 등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크게 작용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후 과거제도는 정비하는 과정에서 간이를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서 자리 잡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과거제도를 실시할 때는 비교적 단순해서 국학생이나 지방 출신의 항공을 막론하고 예비고사 없이 곧바로 본교시를 응시했는데 이게 이제 예부시, 동단감시 응시를 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후부터 예비고시를 할 수 있는 국자감시가 실시되어 중앙의 국자관학생이나 지방의 항공을 모두 거쳐야 됐다. 항공들이 모두 거쳐야 됐다. 자, 국자감시 합격한 진사들은 공교시인 예부시, 그 동담시를 거쳐야 급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예부시 급제자는 대상으로 국왕의 친위 시험은 복시가 있었는데 이 복시는 아까 얘기처럼 이제 약간 전시하고 비슷한 개념이지만 상서라든 되지 못했어요. 그 전시와 마찬가지로 급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락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공민왕 때 가서 이 복시가 상서화된 것이 어, 전시예요. 전시에. 자, 이렇게 이제 제도적 정비된 고려의 과거 제도는 원간섭기 때 그 위상이 동요되었고 국자감시의 집회가 이어졌다가 공민왕 때 원의 제도에 따라서 향시시 전시 제도가 획득하여 큰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품제에서 삼품제로 2단계에서 3단계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내용을 보면 과거 지망생은 제1단계인 항시를 각자 본관지인 해당 도에서 각각 응시하였으며 이 항시 합격자들은 중앙의 예부에 주관하는 해시에 응시했다. 해시 합격자는 다시 전시를 치러했다. 자, 전시가 강화됨에 따라 과거 시험에서는 국왕의 영향이 한층 커졌고, 자, 이러한 3층제는 5왕 20년에 폐지되었다가 다시 창왕 즉위년에 부활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과거 과목의 제목 과거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앞에서 이제 과거의 종류는 제술업, 명경업, 잡업 이렇게 있고 제수업은 예경, 육경이, 사서이 등 경학과 시부, 송 등 문해 그리고 시무책, 책문, 대책 등 시문을 보았다. 그래서 암기적, 문장력, 창의적, 현실 정치에 대한 해결 능력을 두루 갖춰야 재수를 합격할 수 있었고요. 연경과는 주역, 상서, 모시, 예기, 춘추, 오경을 고시 과목 했는데 이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경전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가장 중요했고 작가는 이게 이제 쭉 나열돼 있죠. 유동가들은 이제 11개 종목을 갖춰서 나눠서 각 분야의 전문 서역을 합격의 관건이었다. 자, 과거의 대표 교육인 재수학과 명경은 모두 학리층 가운데 일정한 선 이상의 자손만 응시가 가능하고 일반 양인과 항부공인 등 응시할 수 없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어, 대개 보면 재수덕과 명경업을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양인이면 볼 수 있다는 설과 향리만 볼 수 있다는 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대개 보면 양인설이 법제적으로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향리들이 봤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고 또 제도적으로 이제 막는 거는 항소부공인들은 응시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앞서서 응시자는 이제 평소 지은 시, 부를 담은 행건과 지방 구성원들의 신상을 기록한
가장을 주관 부선 양부의 공원에게 바쳐야 됐고요. 자, 이는 응시자의 능력이나 지방 배경이나 배경이 급제 여부나 급제 이후에 초직을 받는데 꽤 영향을 주었다는 뜻이다. 자, 작가의 경우에는 양인 이상이 개방되어 있었던 걸 여겨지지만 실제로 그들 사회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고 작가의 응시 급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재수과 관련된 내용인데 뭐 명경과 관련된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 자, 여기 마지막 단락부터 볼게요. 본고시인 예부시 책임자는 지공고와 동지공고가 였다. 이들은 재수과의 경우에 문제를 출제하고 시험을 감독하여 채점원과 가차를 정했다. 네, 가차라는 것은 1등부터 해서 몇 등까지 쭉 정하는 거죠. 급제한 문생은 급제가 지공고, 자주의 은혜로 봐 양자 특별한 관계를 맺었는데 과거를 통해 자주 문생은 공고한 유대를 맺고 학문의 정통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함께 급제한 사람은 역시 동료로 엘리트 의식과 동료 의식을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했다. 자주 문생의 동료는 상호 간의 각종 교육 모임을 갖고 신문을 주고받으며 일생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과거를 통해 인간관계망은 고려사의 연출로서 영향이 매우 컸다. 자, 음서제 운영을 볼게요. 자, 음서는 조상의 음덕을 통해서 자손이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음서제는 목종 때 처음에 이제 기록이 보이고 성종 때 정비되었다. 자, 음서의 규정에 따르면 문무 5품 이상의 관리나 자손에 대해 일반적인 음서, 공신 자손에 대한 음서, 그리고 조종의 모해에 대한 음서, 이런 것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공신 자손이나 조종의 모해에 대한 음서는 음서의 성격 특수한 음서는 그 음서의 성격상 특수한 경우, 즉 국왕의 직이나 복위, 그다음에 왕태후 태자 체포, 기타 국사 경사가 있을 때 부정기도 시행해서 보인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시행된 것은 5품 이상의 관리 자손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공신 자손이나 조종의 모해라는 건 조종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부정기도 이제 실시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문제는 문무 5품 이상의 관리와 자손에 대상은 음서. 그러니까 이건 따로 이제 음서 중에 문음이라고 하는데, 자, 문음은 앞에 두 종류의 음서와 달리 연중 어느 때 제수하는 것이서 나타난 어느 때가 실행돼서 항례적인 제도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제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 음세 수혜자는 아들, 수양자, 손자, 사위, 외손자, 조카, 외조카, 동생, 삼촌 이내에 내 후손 및 반계 친족도 막내다 있고요. 자, 음서를 통해서 간직이 나갈 수 있는 연령은 18세 이상에 규정되었지만 이 규정은 거의 지켜지지 않아 최소 5살까지도 음직을 받기도 했다. 자, 처음에 음서를 통해 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간직이 없을 경우에는 과거를 여러 차례 응시한 뒤에 음직에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는 서리직을 먼저 받은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다가 또 관계로 간품을 이렇게 진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음직을 처음에 제수된 간직은 실직이 아니라 산직이죠. 이거 산직은 명예직이야. 명예직, 허직이라고 하죠. 자, 명예직 동정직이었으며 간품은 대개 이제 청 8품과 정 9품 품간 동정직가 이속 동정직이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동정직을 이제 처음에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음서를 받을 때는 이속직을 받았다는데, 이속직은 서리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리직 중에 상층 서리직은 어, 문흥으로 나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거든요. 예, 이런 걸 받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 쭉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면 이제 마지막 단락만 볼게요. 그 나머지는 다 읽어보세요. 그냥 각자. 자, 과거와 음서의 두 원리상 충돌한 걸 보시면 보이지만, 과거는 좀 능력 위주고 음서는 좀 약간 활동 위주잖아요. 자기가 이제 노력 없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서로 보완하고 보완하면서 고려의 간인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었고, 근데 이제 역시 간인들이 당장 가장 중요하게 선호된 것은 과거였다. 간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과거에 급제하고자 했다. 과거를 통해 새로운 관인을 끊임없이 공급됨으로써 고려 사회를 정체지지 않고 활기에 유지되었고 그것이 왕조를 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시가 체제로 넘어갈게요. 한국 통론. 자, 이 전시가 체제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그 고려의 토지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어떤 이제 좀 내용을 이제 보기도 하죠. 좀 정리를 해보고 이제 전시가 체제에 대해서 좀 약간 관련된 내용을 강독을 하겠습니다. 자, 전시가라는 것은 일단 관리가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것이 전시가예요. 가전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전시가도 여러 번에 이제 거쳐갖고 뭐냐면 만들어지고 이제 개정됐는데 처음에 이제 나온 것이 역분전이에요. 역분전도 그 자체가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죠. 이 사료 부분은 이제 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것도 이제 나왔으니까 자, 역공조는 이제 이거는 어 관리의 이제 어떤 능력에 따라 준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후삼국 시대 다 통일 과정에서 얼마나 공헌을 했느냐, 자기의 충성을 보였느냐 따라서 지급한 것이 역분전이야. 그러니까 인품만 지급 기준으로 한 거죠. 인품만. 그래서 농공행상적인 성격이 되게 강한 토지다. 자, 그다음에 시정정신가인데 이 시정정신가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좀 어렵게 나왔거든요. 이 자체가 그 밑에 이제 좀 관련된 사료 파악을 해두시고 시정정신가는 경종 때 실시했어요. 경종 때. 그래서 이제 간품과 인품을 병용하는 급전전에서 아직까지 인품적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역분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고요.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해서 분반, 무반, 작업을 이제 기준으로 지급했다. 요 사색 공고는 누가 마련했죠? 앞에 이제 강종 때 마련했잖아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요 부분이. 그리고 가등 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요 가등 외에 15개월 직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15개월. 주로 이제 추정크로 이제 서리와 선인들에게 군인들에게 지급되지 않았을까? 서리와 군인들에게 이건 추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명시된 건 가등 외에 모두 15개월 직결했다는 것은 명시돼 있고 어, 그 사람들 대상은 서리와 군인들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뭘 정리하냐면 예전에 한번 일단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요거 시정정식과 관련된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 부분요. 그럼 이거는 이제 구편이를 이제 보고 정리를 제가 이제 해드릴 텐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볼게요. 자, 시정정식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색 공복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분급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사색 공복은 그 크게 이제 등급을 이제 관리의 등급을 이제 뭐냐면 강복의 색깔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건데 어 여기 보면 크게 이제 자삼이 있고 단삼이 있고 그 다음에 비삼이 있고 녹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삼, 세 번째 비삼, 그 다음 네 번째 녹삼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좀 보면 대개 보면 그 원료 공신들 있죠. 호족들은 높은 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뭘 이제 있냐면 자삼 강복을 입어. 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서도 그 10등급 그러니까 자삼 등급 안에서도 10등급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렸냐면 원윤이라고 불렸어요. 원윤. 자, 이 사람들은 재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호족 안에서도 뭐냐면 재상급 사람들을 원유라고 본다.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여기는 관계 중심이에요. 관계란 건 뭐냐면 간직을 갖고 있지 않아도 실질적인 어떤 뭐냐면 역할을 갖고 있지 않거나 실직을 갖고 있지 않다도 자기가 관계만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명예직이죠. 명예직만 갖고 있고 그 관계만 갖고 있으면 주는 거야.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줘요. 왜냐면 이들은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호족을 중심한 구세력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간품보다는 인품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간직 중심을 주는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자삼, 그 다음에 단삼, 비삼. 이 사람들은 간직을 중심으로 줘요. 간직. 네. 그래서 이 간직은 실직이죠. 실직. 실직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도 있지만 간품이 관계도 있지만 간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주는 거야. 요거는요. 그래서 앞에 있는 호족들의 자산 계급은 자신의 관계만 이제 있으면 이게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관계만 있으면 자기가 뭐 이걸 일을 하든 말든 간에 주어진 것에 반해서 시정정신가는 근데 자산, 담산, 비삼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간직 등급에 따라서 간품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진 것이 왜냐면 이런 계층들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간품을 강조하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개 이제 강종 때 선발된 신진세력들이죠. 이 안에는 이제 뭐냐면 문인 세력들도 있고 시군들도 있고 그다음 자법 출신자도 있어. 왕을 보좌해주는 왕의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작업 출신자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시정장식가는 이런 구조를 볼 때 구세력과 신진세력을 조화를 이루면서 했던 정책들이야. 경종 때 그 정책의 특징이죠. 신진세력과 구세력의 어떤 조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정책이다. 그다음 그 외에도 한해가가 있죠. 간품 외에 이제 사람들에게 주는 게 있어요. 예. 한해가인데 한해가에게 이제 줬던 기록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기미급 하등이라고 하거든요. 기미가 하년 하등이라는 명목으로 줬던 건데 자 이들은 이제 어떤 아니 잘못 썼네요. 제가 다시 쓸게요. 그게 아니라 예. 어, 잠깐 이게 어디 갔지가? 예. 자, 한해 거는 김이 가 아유 눈이 안 보이네. 예. 적어놨는데 저도 김이 급 차녀 가등이란 거야. 예. 그래서 김이 급 차녀 가등이라는 이름으로 한해과를 지급을 했어요. 자, 이 한해과는 주 대상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속계층, 설이나 군인, 그다음에 좀 신분이 낮은 잡류계층들에게 줬을 거라고 뭐냐면 추정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정정식과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파악을 해두세요. 다시 이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자, 그 다음에 개정정식가가 목종 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시가 수급자에게 가등 18가를 이제 나눠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18가 밑에 한 해가를 또 해서 이제 지급을 하죠. 자, 인품이나 막연한 요소가 제거되고 관계 위기에 따라 고함한 기준을 이제 했다. 예. 그래서 간품적 요소가 상당히 강화됐다. 간품에 맞는 간직을 가지고 실직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이 주어지고 한직은 별로 이제 차별화돼서 이제 별로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이제 있죠. 아니면 적게 주고 자 그리고 처음으로 군인에 대한 수급이 명시됐죠. 앞에서 이제 얘기한 그 기미급 찬역 가든이라는 그 한해가는
군인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군인을 명시했다는 거. 그다음에 상관들, 그러니까 허직이죠. 명예직보다는 현직 관리에 비해서 몇 갈 낮춰 급여했다. 현직주의를 표현했다는 거. 그다음에 무관이 같은 풍기의 문관에 비해서 적은 전시를 수여받았다는 거. 귀족사의 면모를 볼 수 있고, 자, 경정정식가가 문종대 시시 있죠. 이게 이제 최종 정식가인데, 최종은 이제 마지막 정식가죠. 전반적으로 이제 전시가 지급액이 감소되었다는 점과, 그리고 이제 거란과 뭐 여진족을 이제 왜냐면 격퇴하는 과정에서 무관에 대한 대우가 현저하게 개선했다는 거. 그래서 이때는 무관이 문관보다 더 많은 지급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 종전까지 이제 전시가 지급됐던 상관들이 탈락됐다는 거. 예. 그다음 한해가가 소멸됐다는 거에서 한해가 가등어 다 들어와. 그다음에 무상계 전시와 별사가 전시가 있는데 무상계는 이제 무상계한테 지급한 문무상계지 있죠. 예. 이들에게 지급을 했던 거고 별사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음양이라든지 풍수지리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취급했다는 거. 향직이라는 것은 그 성종 때 문무상계제가 완비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정통적인 간직 체제를 없애지 않고 향직이라고 했죠. 그래서 관리들은 문무상계제에 입각한 간직도 있고 향직도 있었는데 예전에는 향직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제적인 어떤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이제 향직 지급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15가 이하는 이제 15가 이하는 시질을 뭐냐면 급여되지 않았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경정정식가하고 그 다음에 개정전시가 차이점 예전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기출문제. 그래서 개정전시가가 뭐 내용이 뭐고 그다음 경쟁전시가 내용이 뭔지를 파악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무신정변 이후에 전시가가 붕괴되니까 현직자 위주로 경기 8원에 지급된 게 있어요. 녹가전이죠. 예. 신진 관료들에게 지급했다. 자, 요것도 예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 녹가전 부분 기억을 해두시고 아마 그 녹가전이 가전법하고 이제 비교해서 나왔을 거예요. 녹가전은 전시가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보완적인 차원에서 나온 거고 가전법은 아예 전시가 체제를 부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예, 이게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자, 하여튼 이런 거에서 중요 제도를 파악을 해봤고 전시가의 특징은 전지와 시지를 지급을 했고요. 전지는 토지를 지급한 거고 시지는 여러 가지 뭐 뗄가무나 뗄나무나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수조권은 개인의 민전에 설정이 됐어요. 예, 민전에. 그래서 이제 국가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으면 공전이라고 하고요. 또 개인이 수조권을 가지고 있으면 수조권상 사전이라고 이제 칭하죠. 그리고 이제 이 전시가는 간직 복무의 직역에 대한 반대 국고를 지급했다. 예. 원칙적으로 퇴직 시, 사망 시 토지를 국가에 반납을 했지만 되게 할아버지, 아버지 간직이 그 손자나 아들로 세습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세습이 됐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원래 사전 자체가 어, 뭐냐면 자기 토지는 아니죠. 수조권만 이제 받는 건데, 근데 이것이 나중에 계속 아들 자손들에 계속 이제 뭐냐 세습이 되니까 조업전내가 돼. 그 집안의 토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사전에 가산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농장의 한 유형이 되죠. 자, 그래도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도 이제 그 외에 이제 뭐냐면 그 전시가 토지 안에 토지들이 쭉 있어요. 가전 외에도 공홈전은 5품 이상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 한인제는 하급 관리의 자재로서 간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지급을 했고 군인전은 중앙군의 군역에 대가 지급을 했다는 거. 구분전은 하급 관리의 군인이나 유가족들에게 지급을 했고 내장전은 왕실의 경비 중단. 공회전은 어, 중앙과 지방 각 관하의 경비 중단을 하고 사원전 사원의 경비. 그러니까 외역전은 향리 직역에 대한 반대국도 지급을 했다. 자, 그런 것들 이제 내용들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세한 내용 여기 있으니까 각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통론 내용을 이제 강독을 할게요.
물 좀 먹을게요. 자, 고유의 토지는 전시가 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지배층의 중심으로 토지가 분배되었다. 자, 전시가는 문무백관으로부터 부병, 한인들에게 이르기까지 물론 국가의 간직이나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위에 따라 전토와 시지를 차등 있게 준 토지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줬던 것이 역분전이죠. 태조 23년에 이거는 후삼국 통일을 위해 농공행상적인 토지 급여로서 조신들이나 군사의 관계를 논하지 않고 성, 성행의 성악과 공로 대도에 따라서 그 토지를 차등 있게 지급한 것이다. 그러니까 농공행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자 이들 모치에서 경종 1년에 처음에 전시가가 만들었던 이게 시정정시가죠. 자 이것도 단일한 기준에 의해 것이 아니라 강종 때 제정된 사색 공복의 기준하여 문반, 무반, 작업을 나누어 8개 표로 인해서 다원적으로 구성된 거고 또한 간품 이외에 뭐냐면 인품까지 고려한 거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간직을 갖지 않고도 관계만 있으면 허직이라도 명예지고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다 줬다고 했죠. 그래서 특히 많이 줬어. 자산계급이라고 했죠. 이거는 그중에 자산계급 중에 10등급 안에 드는 원흉계층들이 이제 뭐냐면 상당히 많은 토지를 받았는데 대부분 이들은 호적 계통이에요. 구세적 계통이죠. 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인품의 번영이 됐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색 공복에 의해서 구별의 간품의 고하가 반영되지만 여기는 아직까지 인품이 병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했던 것이 개정정신가야. 목종 때 이제 했던 거죠. 자, 목종 때는 간직 고하에 따라 이제 완전히 어, 간품에 따라서 1등부터 18등까지 나누어 토지를 분급을 했고, 자, 일가는 전 100결, 시는 전 시지는 70결로 내사정 시중 내사정과 시중 이하도 받았고 18가는 전 20결 영사 그다음 서사를 이제 받았으며 그 밑에 한해가는 전 17결 이하로 사람이 지급되었다. 자 여기에선 종래의 인품이나 막연한 기준을 지향하고 간직에 따라 토지를 분급한 것은 관료체제의 확립의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때 이제 상가는 현직자에 비해서 몇 달 낮죠. 급여를 받아서 현직주의 표현이며 또 무관이 같은 풍계 문관에 비해 적은 전시를 받은 것도 문신 귀족사의 면모를 나타났다. 자 마지막 정시가가 이제 뭐냐면 경정 정시가야. 경정 시가. 자 요때 이제 그 경정 정시가는 이제 지급 액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지급 액수가 전체적으로 감소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왜 토지의 지급 액수가 줄어들었을까요? 이거는 두 가지 요인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토지가 한 사람의 소수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소수에게. 근데 이 소수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농장을 형태로 갖고 사전에 가수 하나 자기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세금을 안 내. 그냥 네.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이제 점점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면서 관료제가 팽창을 해요. 그래서 간직을 가지고 있는 가전의 자격자들이 많아져. 그래서 땅을 아무리 개간을 해도 이 뭐냐면 한계가 있겠죠. 간직 그 자가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지 개간 속도보다는 가전 자격자들, 가전의 자격자들이 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나눠줄 토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토지가 격감을 한다. 아,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일가는 전이 100결에서 50결로 중서정, 상서정, 문화시정에 해당하고 차에도 차등을 두어 18가나 정 17결로 한인 잡류들에게 지급되는데 자 이때 이제 한해가가 없어지면서 그 수급 대상도 모두 간에도 편입되었다.
자, 이때 이제 개정전시과 이상과 차등을 받았던 상관이 지급돼서 완전히 제외됐고요. 상관은 명예직이죠. 자, 무관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시정되어 종래 개정정시가가 오가였던 상장군이 여기에서 상가로 올라가 같은 정상품이었던 육상서보다도 오히려 일가가 높은 대우를 받았다. 그럼 왜냐하면 이제 문정 때 들어서는 아까 전 권한족이나 뭐 여진족 같은 것들 이제 뭐냐면 물리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문종 때 경정된 이 전시가는 최종적 형태로 고려토지의 완성을 뜻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시가 특징이 나와요. 마지막 단락에. 자, 전시가는 직역에 대한 반대 의거야. 자기가 일한 만큼 이제 공무원으로서 봉급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반대국보 지급된 토지로서 그것은 토지의 그 자체를 준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한 것에 불과했다. 자, 그리하여 이 수조권은 문종 때에 들어선 직역을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한 해 지급했고 간직을 그만두면 국가에 반납하게 되죠. 즉 경종 때 시정정시가에서는 상관과 상관 현직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받은 후 주군에 반납하게 되었으나 목종정시가에서는 몇 가를 낮췄을 뿐 역시 그대의 토지 지급하고 문종정시가는 상관이 완전히 토지 지급에서 제외됐으며 간직을 그만두면 회수되었던 것이다. 자, 이에 반해 전시가에 비해서 공원 전시는 사적 지배가 성격이 농후한 것이다. 공원 전시가는 그 본래 국가에 대한 공원이 있는 공신들에게 주어졌던 건데 문종 때 5품 이상의 모든 관리들이 지급하도록 제도가 됐다. 자, 이 공원 전시가는 전시가와 달리 자손에게 세습이 돼요. 이때 세습이 된다는 건 법제적으로 세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말하는 전시가의 가전은 법제적으로 세습이 안 돼. 자, 세습이 안 되고 다만 이거는 뭐냐면 직역이 세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반대국부인 가전 또한 세습이 되는 거예요. 전시가 내에서. 예.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는 오품 이상의 고관 자제들에게 음사 혜택을 준과 함께 간인 신분을 보호하기 시책으로서 어, 고려 기족대 경제 기반이 되었다. 자, 5품 이상의 관리들의 자손이 공원 전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대응해서 6품 이상의 관리 자제들은 한인전을 지급받았어요. 그래서 고려시 때는 6품 이하의 양반의 자제들, 이때 양반은 이제 동서 간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식들이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자제로서 간직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한인이라고 불렸는데 이들을 간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인주를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자손이 없는 하급 관리나 군인 유가족들에게 뭘 지급했냐면 구분전을 줬어요. 그때 이제 전쟁 시기 권한종이나 여진족 등등을 이제 토벌하는 과정에서 죽은 그 유가족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군인 유가족들을 먹고 국가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때 지급된 것이 군인전이야. 군인전. 이게 조선시대 때 후장전으로 또 이제 연결돼요. 자, 이 구분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알고 있는 그 뭐냐면 이런 자손이 없는 하급관리나 군인 유가족들에게 지급되는 군양 그 그냥 구분전 외에도 황이나 진척들 이런 게 좀 신분이 낮은 또는 어떤 국가의 이제 특정한 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작구분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하급관리나 군인 유가족들에게 지금 구분전을 후양구분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양반에서 이제 양반의 어떤 그 가문 중에 좀 약간 어,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줬던 양반 구분전이 있어. 그- 그래서 다양한 구분전이 존재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후장 구분전을 얘기해요. 구분전 얘기할 때. 자, 한편 이들 간인 신분의 직역을 부담하는 향리, 군인, 악공, 그 공장 에게 토지를 지급했는데 향린을 분급한 토지는 외역전이라고 하죠. 외역전. 자, 외역전이라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군인전이라고 하는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다. 이 외역전은 조선 시대까지 지급해 조선 때 지급했다가 조선 세종 때 없어졌죠.
그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군인전 자체가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양인 개변 아래에서는 군인전을 지급하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군대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만 봉족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군인전 대신에. 자, 이와 같이 고려 왕조는 모든 관료와 향리, 군인 등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반대급부로 토지를 지급하는 정책을 취했던 것이다. 또 왕실에게 그 경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내장전을 소유하겠죠. 자, 이 내장전은 장 또는 천하고 불리는 특수행정구역이 이루어서 관리된 것이 특색이다. 요 장, 천하는 곳인데 요걸 이제 넓게 봐서 이제 또 부국제의 한 범위에서 이제 속하게 돼요. 우리가 부국제는 향, 소, 부곡라고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장처도 플러스 시켜. 대개 이 장처는 9년 단위로 지급해요. 9년 단위로. 어떤 특정한 지역을 아예 그냥 내장적으로 설정해서 왕실의 이 수조권을 걷어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왕실 경비를 대도 이렇게 한 거야. 이거는 그 조선시대 때 내장전이 있는데 조선시대 내장전은 한 군과 그 현 단위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상계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데 이건 좀 다른 모습이죠. 좀 대규모 단위로 관리하기 좋게 이렇게 지급을 했다.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의 가나에서는 공회전을 지급했죠. 그래서 이 공회전은 기록에 보면 성종 때 지급을 했다고 돼 있어요. 성종 때. 그래서 요걸 이제 항리 직제를 개편하기 전에 그 당시 호족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고자 이 공회전을 지급했지만 실제 그때는 지방 가나를 통치했던 사람들, 가나에 있었던 사람이 되게 호족들이니까 그들에게 지급을 해왔던 거죠. 자, 공회전이 지급되어 경비를 충당하겠고 사원에는 사원전이 지급됐다. 예, 왕실 사찰이나 원찰 같은 데는 그 경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원전을 지급했어요. 사원전은 조선시대도 지급했어요. 그래서 규모는 작았지만 왕실 원찰이 있었거든요. 조선시대에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급을 사원전도 지급을 했었다는 거. 그냥. 자, 고려 시대에는 전시가 체제의 여러 토지와는 달리 토지만 아니라 인장에 대한 지배가 허용된 시급이나 자, 이 시급은 저번에 설명했죠. 이거는 토지를 매개로 하는 게 아니라 호를 매개로 해. 그래서 토지에 대한 수조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이제 여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동원할 수가 있어요. 예. 주로 왕실에게 지급되지만 일부 채충원처럼 공신들에게도 수여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시급이더라도 시급주의 사령지가 아니어서 상속이 허용되지 않고 시급은 상속되지 않아요. 국가의 행정체계 안에서 존재하였다. 자, 그 다음에 간인들은 토지와 더불어 현물로 녹봉을 지급받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가별로 해서 녹봉도 지급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있고 민전의 분포를 보죠. 자, 이 전시가 체제의 근간에 대해서는 간인층에 대한 토지급여 입장에서 말한 거고 왕시나 간청 등 그 공공기관의 직역을 담당한 관리, 향리, 군인들에게 그들의 경비를 충당하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토지를 지급한 것을 전시가 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려에서는 일반 농민이 소유 토지인 민전의 강범위 존재하고 있었다. 자, 이 민전은 소유권상 누가 소유하고 있는 거야? 일반 민간들이 소유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기에서 좀 약간 이제 민전하고 이제 그 뭐냐면 수조권 간의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앞에서 전시가는 수조권을 받은 거고 소유권을 받는 게 아니다 했잖아요. 근데 이 민전은 소유권상의 의미야. 소유권이 일반 민에게 이제 뭐냐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관계를 좀 보면 제가 이걸 도표로 그려놨어요. 자, 보통 우리가 수조권상 이제 공전, 사전 하면 요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토지를 제외하고 지세를 국가에게 납부하면 이게 공전이 되는 거고요. 민간에게 관리에게 납부하면 이게 사전이 되는 거야. 사전. 보통 지세는 원칙적으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납부를 해요. 예, 시세를.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소유권상 공존이 있고 사전이 있어요. 소유권상 공존은 이제 국가가 가진 토지를 말해요. 국가가 가진 이건 공존이죠. 근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냐 토지는 민전 사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조권상 공존과 사전권의 의미야
소유권상 공정과 사전의 의미가 좀 다르다. 그리고 수조권이 그 설정된 거는 그 주로 민전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국가에 납부하면 공정이 되는 거고 수조권상 의미에서 공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개인에게 납부하면 수조권상 사전이 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이때 납부한 걸 지세라고 하고 지대는 뭐냐면 자기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소작인들이 있어요. 소작인들이 있으면 소작인들이 뭐냐면 땅을 빌린 대가로 지대를 갖다 바치잖아요. 이게 뭐냐면 대략 이제 2분의 1 정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병작 반수라고 하죠. 조선시대에 관련된 내용인데 하여튼 통론에서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예. 그러면 국가의 공존도 지대를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공존에서 국가 땅을 빌려가지고 살아가는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이제 지대는 4분의 1 정도 돼요. 4분의 1. 그러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존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공존에 땅을 빌리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공존은 사전에 비해서 항무지가 많아요. 그래서 4분의 1도 솔직히 되게 많은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수조권상 공정과 사전의 의미와 그다음에 소유권상 공정과 사전의 의미가 좀 다르다.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읽어볼게요. 보통 백정이라고 부르는 고려 농민은 요때 백정이라는 의미는 뭐냐? 이걸 백을 백백자로 읽으면 안 되고 없을 백자예요. 정자죠. 그러니까 뭐냐면 특별한 역이 없는 성인 남자들이란 뜻이에요. 특별한 역이 없는 성인 남자들을 보통 백정이라고 했거든요. 고려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정하면 소 잡는 사람, 하척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조선 세종 이후부터 이 개념이고 고려시대 백정은 좀 달라요. 그리고 이 백정과 대립된 이유가 대입된 계층이 정오라는 계층이 있어. 정오는 특정한 역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군역을 짊어지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역이 있죠. 이런 사람을 정오라고 하고 향리도 이 정오에 속해요. 왜냐면 향직이라고 해갖고 이제 역을 짊어지고 있잖아요. 예. 자, 하여튼 보통 백정이라고 불렸던 그 고려 농민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경작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자, 이 토지는 농민 사회의 경작지로 마음대로 매매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농민들은 개간과 매입을 통해서 이 민전을 확대를 도모했다. 그래서 전국의 대부분 토지는 이러한 농민의 사유지 민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음. 그러나 고려 왕조 이러한 민전을 공전이라고 했다. 예, 이거는 이제 뭐냐면 왕토 사상이 입각한 거죠. 왕토 사상. 근데 이거 왕토 사상이 아니면 수조권상 공전의 의미는 또 달라. 이게 되게 복잡한데 수조권은 개인이 갖고 있으면 사전, 국가가 갖고 있으면 공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수학의 10분의 1을 거뒀다. 네. 그래서 이제 거뒀고 즉 토지 국유의 원칙에 의해서 실제 농민들의 사유에 속한 민전을 농민들이 급여하는 형식으로 취하는 공존을 여기고 이를 수치한 것이다. 망토 사상이 입각되네요. 예. 자, 농민은 이러한 조를 부담하면서 현실적으로 그들의 사유에 속하는 개별적인 보유지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법제적 공인을 얻게 된 셈이다. 고려시대 때는 농민들이 공동하게 토지를 분급하는 군전 사상이 실시했던 견해는 이러한 공존제를 역전해 둔 것으로 나온 것이다. 자, 고려 대부분 토지는 이러한 농민의 사유지인 민전이다. 고려는 이들 민전에 나오는 조와 농민이 부담 역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고려는 민전의 소유자인 농민들부터 생산의 10분의 1을 해당하는 조를 거뒀고 또 그들에게 요역이나 공부를 징수하여 국가 재정을 꾸려나갔다. 따라서 민전의 세력 있는 귀족들에 의해서 경변의 농정화되는 것은 농민층의 분해를 초래했고 국가 수익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자, 농장학대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다음에 고려의 토지 소유 관계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고려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 소유권상 뭐냐면 공정과 그다음에 민전, 사전으로 나누죠. 그다음에 수조권상 민전에 설정됐는데 수조권이
개인이 갖고 있으면 사전이 되는 거고 국가가 갖고 있으면 공존이 되는 거야. 근데 앞에서 말하는 그 공존의 의미는 요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왕토사상에 의해서 말한 거야. 왕토사상. 왕토사상이라는 건 이제 뭐냐 왕이 모든 토지의 소유자다 그 의미지만 실제로는 통치권상 의미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공존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얘기한 공존은 이제 여기에서 소유권상 공존을 얘기하는 거고 수조권상 공존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 앞부분하고 좀 달라요거든요. 자,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고유의 토지제도는 소유권 관계에 따라 공존과 사존으로 구분되는데 소유권상임이에요. 공존과 사존으로 구분되는데 왕실 소송의 내장전이나 간정의 상인 공회전 같은 공유지는 공존에 속하고 자, 일반 그 민전들은 대부분 사전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전도 국가에 대해 10분의 1이 조세를 납부하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공존은 뭐냐면 어, 공존하는데 이거는 왕토사상에 입각해서 공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토지가 국유라는 관념에서 나온 거다. 자, 또 나눈 것은 수조권상 이제 의미예요. 수조권상 민전이 개인이 갖고 있으면 뭐냐면 사전이 되는 거고 그냥 국가가 갖고 있으면 또 공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려왕조는 전시가에 위해서 이제 직역에 담당하는 관리, 향리, 군인들에게 그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토지를 공급했는데 그건 민전의 수주권을 준 것이다. 자, 이들은 전시가 가전, 공원전, 그 외역전, 군인전 등 사전이라 불려지는 실은 토지의 소유 준 것이 아니라 민전 내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조세 수취권을 의미한다. 요때 사전은 소유권상 사전이야. 수주권상 사전이에요. 개인에게 주는 토지를 사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례가 상당히 복잡한데 상당히 아까 얘기한 정리한 틀에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전의 소유자는 자기가 이제 그 납부하는 그런 사람에게 뭐냐면 그 토지를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국가에 바치는 대신에 그래서 관리, 향리, 군인들에게 이게 납부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고려 시대는 공전 사전을 구분하면서 모든 토지가 국유라는 또 관념을 가지고 농민의 사유지 민전에서 조세를 받아 이를 공정이라 칭했다. 아, 그러나 고려의 토지는 현실적으로 사유의 성격이 강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이 토유국유제는 왕토 사상에 비롯한 거고 실질적인 통치권상 의미지 소유권상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밑에 보면 어, 그 이거 각자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받고 그와 관련된 이제 뿌셈의 내용을 좀 볼게요. 뿌셈의 내용이 좀 약간 더 많거든요. 뿌셈 관련된 내용이 177페이지에 있어요. 이 전시가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전시가 제도의 변천 과정 볼게요. 요거 이제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 제가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이에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60번입니다. 자, 전시까지도 변천 보면 고려는 후삼국 통합 과정에서 통합 이후에 농민의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그래서 토지의 사적 소유는 예전부터 인정되고 있었으며 소유 토지는 조정에 곤란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부세제 개편과 새로운 토지 분급제 시행이라는 차원에서 농민과 토지 문제를 수습하게 되었다. 고려가 새로운 고려 왕조 체제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관료제가 재정비하고 새로이 토지를 분급하는 것이 절박하고 중대한 과제였다. 그래서 이제 전시가의 법제는 고려가 건국된 이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마련됐고, 어, 그 전시가 제도 이전에 이제 태조 때 노급을 지급했다. 그 노급은 신라시대 내전 제도다 등등인데 이거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그냥 쭉 넘어가세요. 이제 몇 번을 보냐면 그 다음 장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태조 23년에 역군정을 지급했죠. 역군정. 자, 역군정은
고려의 통일 간에 공이 있는 조신이나 군사들이 지급하고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의 성품이나 행실 참혹하고 악함, 공로의 크고 작음을 기준했다. 근데 뭐 사람의 성품이나 행실 착하고 악함이라는 건 되게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한테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한테 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공행상적 요소가 가지면서 관료의 측면을 고려해 지급한 것이다. 가지면서도 자, 그 다음에 전시가 제도가 처음 제정된 경종 원년 때 12도죠. 역군전을 제정한 지 36년 후였다. 그래갖고 이제 국초 이래 정치 변동을 거치면서 공신적인 호족세가들과 과거 관료대 반열을 서열한 걸 전제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 영화전 구세력과 신진세력들을 아울러는 분열을 마친 정치적 토지제도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시가 시정전시가에는 전시의 분급자 사색 공복에 따라서 내는데 자사, 담사, 비사, 녹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구분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하고 요거는 앞에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렸죠. 요거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자, 그래도 이제 있고 그래서 사계층으로 구분됐고 수급자들 복세포를 여러 등급으로 나눠서 토지를 증정했다. 그래서 1급 공복인 자삼은 음모 작업 분할과 상관없이 18분을 구분해 전지 110결, 시지 110결 나눴고 치아의 18부분 전지 23결, 시지 25결 받도록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산 계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계층이라 했죠? 이 사람들은 그 호족 계층이라고 했죠. 호족 계층이고 여기에서 이제 18품을 구분했다는데 요 18품 중에 1품에서 10품까지 이런 계층은 무슨 계층이냐면 원흉 계층이에요. 그래서 재상급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이하 이제 단비록 이들은 이제 뭐냐 간직을 가지고 있고 실무적 관료들이죠. 실제로 간직제도 간직을 가지고 있는 관리들 얘기해요. 자, 이들은 무반가 작업을 모두 따라서 복세표를 표시했고 무반은 단산만으로 품을 편성했다. 예, 이렇게 보면 돼요. 무반과 작업을 모두 복세를 했고 무반은 단산만 이제 품을 편성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등에 들어가지 못한 자를 모두 15개월 지급했다. 그래서 아직 문무 양반제가 확립되지 않는 단계에서 토지를 지급하기에 여러 계통으로 나누어 토지를 지급한 게 특징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예. 이게 10년도 기출문제 나왔을 거예요. 2010년도. 자세한 내용은 9편이 보시면 있어요. 이거 제가 기출문제 분석 과정에서도 관련된 내용을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관련된 내용을 보시고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경종 때 시정정식과 목정 원년에 개정됐는데 성종 때 간료제가 정비되면 전시 지급이 구분이 이동화돼요. 야, 앞에는 되게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이동화됐고 릴리에서 18가로 나누어 1가는 전지 10결, 100결, 네. CG 70결을 지급하였고 자, 이에 이제 점점 차용돼서 18가는 전지 20결만 지급되고 CG는 설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한해가라고 이제 여기도 있죠. 한해가는 17가를 지급하였다. 그래서 전시가 지급에는 전체적으로 종종보다 줄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오면서 시정 전시가 그다음에 개정 전시가 경영 전시가 넘어서 점점 줄어들어. 예. 그래서 시정 전시가에 비해서 규정 내용이 간편하고 체계화되어 전체 관료들 한 칙에 의해서 망라되어 토지를 분급했고요. 자, 이것은 고려 관료제의 발달과 관련돼 있다. 자, 그리고 문반과 무반사의 토지 지급의 차이가 있었는데 무반이 더욱 두들겨 우위였고 예컨대 이제 무반 정산품 상장군이 5가에 위치했는데 무반 정산품 육상서가 4가에 속하였다. 그래서 5가에 속한 무반은 또 정산품 비서관이었다. 그리고 이제 군인에게도 이제 토지가 지급 대상인데 이때 이제 군인층에게 이제 지급 대상을 명시했죠. 명시를 했고 그리고 또 병종에 따라서 이제 지급을 했어. 예를 들어 마군은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17가 23개월 주고 보군은 18가 20개월 줘요. 보병은 좀 경비가 덜 들죠.
서리에게도 이 토지가 지급되어 주사, 녹사, 벌가, 십육가, 영사, 서사, 감사, 서용사, 승제도 17가인데 여기 보면 군인하고 서리에게 줬다는 걸 명시한 거예요. 근데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은 그 앞에 이제 뭐냐면 그 가등에 들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 15억을 지급하는 것은 명시한 게 아니라 이건 추정한 거야. 네, 요거는요. 네, 그걸 좀 구분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종 때 전시가는 덕종 때 한번 개정이 됐어요. 요건 약간 이제 좀 잘 안 알려졌는데 요때 이제 뭐냐면 한인들에게 한인 전시가를 이제 뭐냐면 줬다는 내용이 있어요. 한인 전시가. 한인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육품 이하의 간직을 가지고 있는 자재들 중에 어떤 간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기록만 남아있지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 예.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거 지급했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한인전시가 부분은. 자, 여기 문종 때부터는 다시 개정돼서 경정전시가를 이제 있는데 그 여기에서 이제 특징은 가등은 종전점 18가가 돼 한해가를 없앴어요. 가등은 매일 없었고 각 간직은 간품의 수치에 따라서 배치되었으며 중요한 간직은 원래 가등보다 상위 간등에 배치되었다. 그래서 이제 일가 중서령부터 상서령 문화시중에 속하면서 전지 100결, 시지 50결 받았으며 18가는 한인 잡류에 속하면서 전지 17개월 받고 시지는 지급받지 못했다. 경정전시가는 목종 때 개정전시가에 비해서 여러모로 달랐는데 가장 주목된 것은 분급된 전시의 규모가 축소됐다는 거죠. 점점 지나가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 다 규모가 축소돼. 네. 그래서 축소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일가의 경우 목종 때는 170결에서 150결로, 이가에서는 106결, 130결로 축소됐고 그 다음에 또 특징은 문신에 대한 우대가 크게 향상되어 상장군 경우 목종 때 5가에서 3가 올렸고 대장경우 6가에서 4가 올렸으며 다른 문신도 모든 가에서 상승했다. 자, 이유가 있죠. 오랫동안 거란과 정쟁하면서 무신의 지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무신의 지위가 상승함에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문인보다 더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적 정치적인 어떤 권력은 문인들이 더 우위였어요. 예, 무인들이 좀 아래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 박탈감이 생길 수 있겠죠. 예, 그런 것이 나중에 무신점의 원인이 되는 거야. 예, 자기가 뭐 못났고 이제 박해를 취하층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지위가 어느 정도 올랐는데 그 지위만큼 뭐냐면 사회나 국가에서 대우를 안 해주겠다, 안 해줬다. 그럼 그때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죠. 요거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문종 때 전시가는 경정된 이후 새로운 개정을 이루지 않았다. 자, 이것은 관료사회의 변화에 따른 국가의 전지 제대로 분급하지 못함을 뜻하는 거 보신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국가는 분급 전지에 대한 관리 내지 통제 권한이 약화됐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사전의 가상 같은 어떤 장원 농장제도 확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분급 토지의 성격과 관형을 볼게요. 자, 전시가 규정에 지급된 토지는 수조지였다. 당시의 수조지는 사적인 토지 소유가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분급되는 것은 수조지였다. 자, 이 수조지는 자신의 토지 위에 설정될 수 있었지만 대개는 타인의 민전 위에 설정돼요. 만약에 자신의 토지에 설정됐다. 그럼 자기가 세금을 걷는 거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건 면세전이죠. 면세전. 자, 그래서 전시가 토지에서 이제 이건 수조권을 기준으로 이제 하는 건데 수조권. 자, 수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주라고 해요. 전주. 전주는 양반이죠. 이때 양반이라는 것은 어떤 간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양반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는 어떤 사회 계층의 의미가 아니죠. 이건 정객은 그러니까 수조권 납부하는 사람이야. 이 납조자죠. 그래서 이제 전주 정객제가 이제 이렇게 수조권을 바탕으로 한동안 조선 중기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됐어. 자, 그래서 정객은 이렇게 전주 양반으로 정객은 납조자로 설정하면서 운영됨으로써 중세적 신분적 상하 관계를 전환제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수조권을 분급받은 전주는 직역의 승계에 따라 국가의 허락을 받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그 가전은 수조권상 전시가의 가전은 세습이 안 돼요. 예. 근데 직역이 세습에 따라서 그 가전 전시가도 세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시가에서 그 위교의 분급된 토지는 영업전, 세업전이라고 불렸던 이유도 그런 거야. 직역이 세습되면서 그에 대한 전시가 가전도 세습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여기 작정제라는 거 있어요. 작정제는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전시가에서 결수를 계산한 방법이에요. 예. 참고로 이때 결이라는 것은 그 신라 시대 때 결수의 의미가 다르죠. 신라 시대 결은 절대적인 토지 면적이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고려 중후기 때 넘어가면 결이라는 의미가 바뀌어져. 토지 면적이 아니라 생산량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토지의 비옥도가 달라지고 농업 생산이 올라지면서 생산량을 결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부 속파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최고 그 묶는 단위가 결이에요. 결. 예. 그래서 이제 토지를 결 단위로 묶는데 그때 이제 묶어서 파악하는 게 작정제야. 작정제. 그래서 이제 고을마다 양안이 있어. 양안과 별도로 작정 장정이 있어요. 정정 장정이라고 해서 근데 정마다 정주에 성주가 있는데 대개 보면 이제 저 17개월 정도 해갖고 일정을 묶어요. 17개월 기준으로 해서 이게 원칙이고 간혹가다 산이나 호수 이런 것들에 중간에 끼어 있는 그 논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6, 7개월 정도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렇게 묶는 걸 반정이라고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묶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정주 있죠. 요 묶는 일정의 그 정주의 주인을 적어. 그러니까 수조권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를 적어요. 이름을 적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이름을 적고 거기에 이제 이름을 적힌 사람에게 그 납조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거야.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된 것이 작정제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름이 적어놨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는 직역이 세습화 돼서 가전도 세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이제 계속 대대손손 이렇게 해먹다 보니까 직역이 세습되지 않아도 예전에 조상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때 우리가 먹었다 이런 것들 주장을 해. 그러면서 영국권을 주장할 때 작정제에 있는 그 정주의 이름을 대거든. 그래서 전주에 그 서명을 두면서 우리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5대손까지 우리가 이 땅을 수조권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일을 안 해도 간직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도 간직을 침해하지 않아도 이건 당연히 내 땅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가전법을 이제 할 때 이 작전제를 바꿔요. 정주가 아니라 천자문 순서대로 적어놔. 예. 그래서 전주의 서명을 적지 않고 천자문의 서명 순서대로 적으면서 이제 뭐냐면 전주가 일을 안 하고 그럼 당연히 받지 못하는데 자기 조상이나 뭐 이런 걸 이름을 대면서 가전의 어떤 그 사전의 가사나 이런 거를 막으려겠죠. 이게 하는데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작정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을 했고요. 자, 수조권은 그 걷는 걸 좀 볼게요. 수조권을 분급받은 전주는 정객인 농민으로부터 전주를 직접 걸었다. 그러니까 전주는 직접 조사 풍운을 정할 수 있었고 소유한 말과 실을 가지고 직접 수조를 했다. 그래서 이제 도량형 기구를 가지고 이제 했죠. 이걸 이제 답헌 손씨라고 하죠. 답헌. 음. 한번 둘러보고 그게 뭐냐면 풍류에 따라서 이렇게 깎을 수도 있고 더 그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조선까지 이제 넘어가죠. 이거는 뒤에 좀 얘기할게요. 조선시대 얘기할 때. 자 실제 다폰과 수조는 노비나 가신들이 담당하였고 이때 가신은 집안의 신하들 신하 그 뭐냐면 집안의 그 여러 가지 집사들 있죠.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신이 담당했고 해당 고을의 수령이나 향리가 협조했다. 자, 이 가정의 전주가 정갱농민의 경제적 지배에 수탈할 수 있었다. 자, 수조권을 받은 전주는 정갱농민에게 수취할 수 있는
것은 소출의 10분의 1이었다. 그리고 납주와 수조 과정에서 드는 그 경비는 정객 농민들의 부담이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시가에 지급된 전지는 크게 이제 기내구분전하고 외방사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기내구분전은 뭐냐면 경기 지역에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외방사전은 경기 밖에 있는 땅이란 뜻이죠. 예. 자, 그래서 기내구분전 전체 지금의 7분의 1 또는 8분의 1에 있는데 국가에서 외방에서 전주를 수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경부의 땅을 공존 할법 필요가 설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기내구분전은 대개 이제 소조건상 공전과 사전의 비율 중에 공전이 더 많아. 사전 좀 적고. 근데 외방 사전은 공전과 사전의 비율 중에 사전이 더 많아요. 개인에게 주는 건 다 외방 사전인 거야. 그래서 국가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빨리 얻기 위해서 경기 지역에 구분을 줬다는 거죠. 전지를 뒀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왜 문제가 되냐면 외방 사전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요거 이제 국가의 감시가 이제 소홀할 거 아니에요. 밖에 있으니까 지방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때 이제 이 외방 사정을 중심해서 농장이 형성돼요. 농장이 이제 형성되면 뭐 사전에 가산하라든지 여러 약탈 뭐 이런 것들 등등 불법적인 방법 농장이 형성하는데 이걸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전법을 실시할 때는 바뀌었죠. 그래서 이 사전은 결국에는 어디 경기도 한에서만 주는 걸로 바꾼 거야. 왜냐하면 국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고조 시대 때 경험을 더 볼 때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면 어, 이런 농장들이 학대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죠. 좀 읽어볼게요. 그 양반 전주들은 외방 사전의 곡물 대신에 포나 기타 작물 바꿔 징수하거나 무역해서 운송의 편리를 깼고 또 외방 사전 같은 경우에 정갱 농민들을 제대로 이제 지배할 수 있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자, 양반 전주의 양식은 기내 구분전에 해결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먹는 거야 뭐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내 구분전 일부 사전 또 받았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해결되고 그래서 이 기내 구분전 후대에 수신전과 후량전 형식으로 전수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전에서 대부분 외방에 설정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렇기 때문에 전주에 뗄나무나 숲, 꼴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CG가 분급되었어. 그러니까 CG는 대개 개경에서 하루 이틀 안에 오갈 수 있는 지점에 설정됐고요. CG는 원칙상 초제지로 설정됐으나 이 초제지라는 것은 나무를 해고 그다음에 꼴을 베고 이런 건 했지만 후대에 개간돼 갖고 전주의 소유지가 되었다. 자, 그래서 고려 후기 때 국가가 전시가 계획을 제대로 토지를 관리하지 운영하지 못해서 그것이 마치 사회지처럼 멋대로 자손에게 전해져 가산화됐다. 이걸 어, 사전에 가산화라고 하죠. 마치 수조권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소유지화 돼버린 거야. 원래 수조권이었는데 이걸 계속 세습이 되다 보니까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소유지가 되고 심지어 자기가 이제 뭐냐면 그 직역을 담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조상들이 계속 여기를 뭐 수주를 삼았다는 명목으로 가산화시켜 버려. 예. 자,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 때 농장은 이런 사전의 가산화를 바탕으로 했다. 물론 고려 후기 농장이 사전의 가산화 바탕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농장 형성 과정에 하는 것이 사전의 가산화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시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 내용을. 예. 자,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 통론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몇 페이지까지 읽었다. 내가 쭉 읽다가 자, 수치제도와 조언 관련된 내용인데 수치제도 조언은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있고 하는데 한번 중요한 것들만 좀 읽고 넘어갈게요. 자, 고려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조선과 마찬가지로 그런 그 조세를 걷고 토지를 세금을 걷는 조세제도와 그 다음에 노동력, 용 있죠. 노동력과 그 다음에 공무를 납부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조용조라는 그 세금 제도가 있었죠.
자, 읽어보면 자, 고려의 경제적 기반으로 된 수치제도는 토지제도와 연결되어 성립되었다. 고려는 농업을 위주한 사회이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수치하는 것은 대체 토지를 매기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농민의 부담은 보통 조세, 공부, 묘역 같은 세 가지로서 고려 왕조의 주요 재원이 되었다. 자, 조세는 토지를 통해서 이제 수치했던 건데 대개 보면 이제 수치율이 몇 분의 몇이면 10분의 1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민전의 소유자는 10분의 1의 조세를 국가에 납부하는데 자, 그래서 이것은 일반 공정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 재원이 되고 만약 여기에 가전이나 공문조에 설정될 곳은 관리에게 기속이 되죠. 사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보면 요거는 지대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 지대에 보면 이제 2분의 1 해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 변작 반수자거죠. 근데 이게 좀 약간 설명이 좀 이게 잘못된 것 같아. 변작 반수자 같은 경우에는 고려 후기 때 등장을 했어요. 고려 후기 때 등장을 해갖고 이게 학대되기 시작한 것은 나중에 얘기야. 이거는 변작 반수의 16세기 후반대인가? 학계에서는 16세기 후반때 변작 반수제가 확대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농장제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 예. 그래서 요건 좀 나중에 조선시대 할 때 같이 설명할게요. 조선시대 농장제 설명할 때.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약간 2분의 1 걸었다? 이런 내용은 좀 학계의 견해하고 맞지가 않다. 변작 반수제는 16세기 후반 때 등장했던 거예요. 예. 일반화됐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변작 반수제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더 얘기할게요. 이건요. 자, 고려시대 때 조세의 부과의 표준은 마지막 들어볼게요. 이미 신라 때 채용됐던 결부제죠. 결부제. 음. 그, 그 결부제 원래 공문의 생산량을 표시한 계량고로 그 여기에서 1파 한 줌을 10파를 이제 1단으로 하고 그다음 1속으로 하고 10속을 1 그 부. 그다음에 100부를 1결류하죠. 근데 이제 보통 그 결부 속파 중에 국가에서 파악하는 단위는 결과 부기 때문에 결부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수확량을 산출한 토지 면적을 의미한다. 결국은. 음. 그래서 이제 결국엔 11세법을 체육태가 1개월당 생산의 10분의 1인 20수를 걸게 해서 1개월당 산출된 세율 20수 셈이다. 뭐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와서 공부는 조선시대 마찬가지로 뭘 걷냐 토산물을 걷는 거야. 비슷해요. 고려하고 조선하고 매년 일정한 공모를 바친 상공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임시로 걷는 그 별공이 있어요. 상공은 미리 정해져 공모의 종류와 액수를 각 주원에 할당을 해서 매년 협력하게 하고 이에 따라 각 주원은 그 공모를 가가오 방문해서 수취하였다. 자, 이때 가오는 인정을 다수로 편성된 구동호제를 바탕으로 차등 있게 공모를 걸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 구동호제가 이제 실시했는데 이게 나중에 조선시대 들어가면 오등호제로 바뀌어요. 그리고 요 고려시대부터 공부, 그러니까 그 공납하죠. 공부가 공납제도하고 요역제도를 일치시켜. 예. 그래서 이제 공납과 요역이 일치되고 이게 조선까지 넘어가게 돼요. 그때. 자, 그리고 이제 이 구호동제에서 이제 호동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냐. 근데 이제 고려 때는 호등을 나누는 기준이 인정이었어. 그래서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어, 성인 남자들이 있느냐 이름을 나눴는데 나중에 조선 전기 때 넘어가면서 이제 오등호제가 실시하면서 기준이 인정이 아니라 이때는 토지 결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 후기 때는 아예 호등제가 폐지되고 토지 결수를 기준해서 세율을 걷는 거고요. 조선시대 때 가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그러나 이보다 상공보다 임시 별공에 따른 관리들의 가점주가 심해서 공납은 농민들 부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고 특히 이제 공납을 많이 이제 납부했던 그 사람들은 향부구에 사는 농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지 조세를 납부한 데 대해서 아니 제가 말했네. 그 많이 납부했던 계층은 소계층이죠. 그래서 향부구에 사는 주민들은 되게 농민들이 토지 조세를 납부했는데 요 소계층들은 대체 금, 은, 동, 철, 종이, 자기 등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지로서
의대에 헌납하는 제품은 일정 공부할 수 있다. 자, 요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죠. 노동력을. 그래갖고 이제 16세, 60세까지 남자를 정의다 해서 입역의 의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농민들의 요역이나 성가, 단화, 제방의 축조, 도로의 개수 등의 그 토목공사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자, 요역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역하고 뭐가 같이 기준이 묶어 있다고 했죠? 공락과 기준이 묶여 있죠. 그래서 이들도 구오된 그 등호제를 실시해요. 그 등호제. 그래서 호를 9개 등급을 나누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인정의 다소예요. 예. 인정의 다소에 따라서 호등제에 해서 호재 등급에 따라서 징수를 했고, 자,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지방의 이제 수치한 조세는 조언을 통해서 개경으로 운반되어 국가재정을 사용했다. 근데 그 당시에 육상교통로가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조언은 해상교통을 이용했겠죠. 그래서 당시 수송수단이 바다나 하천 등 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육상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까닭이다. 자, 그럼 고려시대 때는 육상교통기관으로서 국가에서 역참을 제도가 있어 전국에 22도를 설치하여 여기에 총 525개의 역을 두었지만 이거는 공문의 전달이나 간문의 운송, 출장 관리, 어, 왕복 숙박 등을 담당케 하였을 뿐 방대한 공물수송선을 이용하지 못했다. 자, 그다음에 고려시 조언과 관련된 내용 있죠. 조언은 각재 세국을 수납, 보관, 운송하는 조창은 모두 13개였고, 자, 이들은 13개 조창 내륙의 한강 연안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서해안 일대 연안 등 모두 5도에 있었다. 원래는 이 조창이 연안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왜구가 심했던 고려 후기 때는 내륙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왜구들이 조창을 주로 공격을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창을 해안 지역에서 내륙 지역으로 옮기게 되죠. 자, 하여튼 이런 조창들은 해서 모아진 세금들은 뭐냐면 그 양계 지역 조세를 제외하고는 개경으로 옮기게 돼요. 네. 그래서 개경 경창으로 옮기게 되고 하여튼 이제 조원은 고려의 국가재정의 근원이 되었다. 네.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26페이지 잠깐 볼게요. 보충 자료. 자, 26페이지에 보면 여기 이제 배도 조세도 신호 나눈다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 유물 유적 중에 그 고려시대 선박 유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려시대 선박 유적을 발견함으로써 고려시대 배의 특징하고 고려시대 때 이제 뭐냐면 세금을 납부하는 거, 공납을 납부했던 것들이 어떤 것인가 알 수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이 또 어떤 먹었던 거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죠.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복원 중에 왕도선 해갖고 이제 완도에서 침몰되는 좋은 선이 있는데 이 좋은 선의 특징을 이제 보면 이게 평저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밑바닥이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그 뭐냐면 성박은 평저선이야, 평저선. 음, 뻗쭉한 선박이 아니라 연안 지역에 안정되게 많은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서 평저선 체제로 모양을 만들었다. 배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평저선 체제가 나중에 조선까지 계속 연결돼요. 조선의 판옥선 같은 거 있죠? 판옥선이 평조선 체제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포도 씌워가지고 적의 그 왜군 함성도 격파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고려의 이제 조선 기술에 연결돼 갖고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하여튼 이 복원선, 하여튼 완도선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토지를 거둬들인 조세는 녹봉과 국가재원으로 사용되었다. 조세 징수는 지방 간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였으며 실질적인 징수는 수령의 책임 아래 각 군현의 향리가 거둬들였다. 자, 군현에 징수한 조세는 일정한 장소 모아 보관했다가 개경으로 보내줬고 조창은 전국에 13개 설치했으며 가까운 곳에서 거둔 세금을 보관하였다가 이듬해 2월에 보내기 시작했다. 가까운 조창은 4월, 먼 곳은 5월에 조언을 마쳐야 했다.
자, 이러한 조원제는 몽골이 침략하면서 운영을 더 어렵게 했고 공민왕 시기 때 왜구가 늘어나니까 조원성 약탈을 빈번하게 발생했고 그래도 아까쯤 말했던 이게 조창도 해안 지역이 아니라 내륙까지 들어갔다고 했죠. 그래서 조원제 정상적 운영에 타결 주어 국가전에 공공하게 했다. 예. 자,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통로를 이제 보는데 귀족사에 넘어가. 근데 이게 뭐냐면 많이 빠졌어. 중요한 부분이 특히 빠졌어요. 그래갖고 여기에서는 좀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교과서 보충 자료나 후셈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뭘 살펴보냐면 경제 관련돼 갖고 고려의 농업 발달 있죠. 예, 고려의 농업 발달. 예, 고려의 농업 발달을 먼저 살펴보고요. 예전에 한번 2차 기출문제 때, 예전에 이제 논술형 기출문제 때 고려 농업 발달 관련된 내용이 한번 나왔어요. 2차 기출문제인가? 아니다. 15년인가 16년도에 그때 한번 나왔어요. 그 관련돼서 농업의 발전 관련된 논술형 문제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고려의 상업이죠. 관련된 내용도 예전에 객관식 기출문제 나왔죠. 상업 발달 관련된 내용도 살펴봐야 돼. 예. 이것도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기출이 나온 것이 객관식 기출에 고려의 수공업 제도가 있어요. 수공업의 발달 과정도 이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볼 게 뭐냐. 합편은 이제 나중에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도는 약간 떨어지지만 대외무역 관련된 내용. 우리 대외무역, 병난도를 중심한 대외무역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거야. 그래서 교과서하고 심부셈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볼 테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좀 진행할게요.